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뉴탐스러운 세계지리의 진짜고 미진웅입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대 우림기후와 사바나 기후 첫 번째 시간으로서 쾌펜의 기후 구분 그리고 열대 우림기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열대 기후 중에 남아있는 열대 사바나 기후 그리고 몬순 기후, 열대 고산 기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뭐 했나요? 쾌펜의 기후 구분 살펴봤었죠. 먼저 쾌펜은 수목이 자라느냐 자라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 나눴습니다. 그리고 수목기후는 다시 어떠한 나무가 자라느냐에 따라서 열대, 온대, 냉대로 나눴고요. 기온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 그리고 영하 3도, 그리고 최난월은 10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강수 분포와 최난월 평균 기온에 따라서 2, 3차 구분할 수 있고요. 무수목 기후는 너무 추워서 나무가 못 자라는 한대 기후와 비가 너무 안 내려서 나무가 못 자라는 건조 기후로 나눠봤습니다. 한대 기후는 EF와 ET로 나눌 수 있고요. 건조 기후는 스텝과 사막 기후로 나눠볼 수 있었죠. 자, 각 기후의 구분 기준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 열대 우림기후 했습니다. 열대 우림기후는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적도 주변의 분포에서 1년 내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 연중 수변하다. 그리고 이러한 강수 특징에 의해서 나타나는 식생, 그리고 토양, 그리고 경제활동의 특징에 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8번째 끌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아껴왔던 곳인데요. 제가 사실 너무 가고 싶은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바로 서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에 있는 예멘, 그리고 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곳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곳인데요. 라틴 아메리카는 한번 가면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여러 나라를 돌면서 오랜 기간 있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인데요. 그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도, 특히 남아메리카 중에서도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엄청나게 멋진 곳입니다. 세계의 거울,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고 불리는 우유니 사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유니 사막은요, 볼리비아의 남서쪽에 위치한 해발 고도 3,680m의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면적은 2,00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우리나라 경상도보다도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니 소금 호수의 엄청난 소금은 대부분 안데스 산맥이 융기하기 전에 바다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호수의 소금 매장량은 약 100억 톤 이상이며 매년 25만 톤의 소금이 채취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기가 되면 물이 고여 얕은 호수로 변한 사막 위에 낮에는 푸른 하늘과 구름이 사막에 투명하게 반사되어 절경을 이루고 밤에는 하늘의 별이 호수 속에 들어있는 듯한 장관이 연출됩니다. 이로 인해 우유니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또 우유니 소금 사막에는 호수마다 쌓인 침전물의 색깔과 조류의 색깔 차이로 인해서 하얀 호수, 그리고 붉은 호수, 그리고 녹색 호수 등과 같이 지역에 따라 빛깔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호수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유니 사막 어떻게 보셨나요? 한눈에 보기에도, 사진으로만 감상하기에도 너무나 멋진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이래요. 그리고 세계에서 사진빨이 가장 잘 받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피사체를 찍어도 정말 작품 사진이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곳을 정말 언제쯤 가볼지, 지금부터 열심히 에스파뇰 공부를 해서 정말 라틴 아메리카를 한 2달 동안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가장 먼저 이곳 우유니 사막에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우유니 사막이 깊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끌림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대 기후 중에서 남아있는 사바나 기후, 그리고 몬순 기후, 그리고 열대 고산 기후, 그리고 열대림 파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사바나 기후인데요. 여기로 올게요. 자, 오늘 사바나 기후부터 살펴볼게요. 자, 1번. 사바나 기후의 분포부터 확인해야겠죠. 분포. 자, 사바나 기후의 분포는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열대 우림기후 주변이다. 그래서 마치 열대 우림기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자, 지도는 우리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열대 기후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일단 열대 우림기후의 분포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죠. 콩고 분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마존 분지, 적도가 지나는 지역들이고요. 사바나 기후는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열대 우림기후를 둘러싸면서 열대 우림기후가 있고 둘러싸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도 열대 우림을 둘러싸고 이렇게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도 주변에 나타나는 열대 우림 기후 주변에 발달하는 기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바나 기후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후 특성이 나타나냐? 자, 대기 대순환의 이동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에 열대 우림 기후 발달합니다. 그리고 사바나 기후는 열대 우림 기후 주변에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발달하겠죠. 물론 남반구에도 있겠죠. 자, 하지가 됩니다. 하지가 되면 대기 대순환대, 기압대들이 북반구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합니다. 오, 하지의 사바나 기후 지역은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지, 여름철에 비 내리나요? 강수 내리게 됩니다. 자, 반면에 동지가 됩니다. 그러면 북반구 쪽으로 이동했던 기압대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지역, 사바나 기후 지역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습니다. 북반구는 동지 때 겨울이니까 겨울철에 어떠한 강수가 내리지 않겠죠. 자, 그래서 사바나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름에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아 강수가 많이 내리고요. 겨울철에는 강수가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쪽에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기후 특징입니다. 특징. 자, 사바나 기후는요, 열대 우림 기후와 가장 큰 차이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대 우림 기후는 1년 내내 우기죠. 연중 수분하지만 얘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그럼 건기는 언제냐? 잠시 쓸게요. 자, 여름에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죠. 우기입니다. 그래서 적도 수렴대 영향. 자, 반면에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기압대가 이동하면서 겨울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건기가 되고요. 왜 비가 안 내리냐? 어떤 기압대 영향을 받아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아열대 고압대. 자, 그래서 사바나 기후의 가장 큰 특징,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그리고 건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대 우림 기후보다는 강수량이 적겠죠. 자, 세 번째, 식생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사바나 기후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자, 일단 사바나 기후의 기후 그래프 한번 살펴보고 식생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료 분석 2번 그림이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 다시 얘기해서 1월과 7월에 기압대 이동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 AF 열대 우림 기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1월에는 기압대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적도 수렴대가 남반구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따라서 북반구는 이 1월에 겨울이 되고요. 남반구는 여름이 됩니다. 자, 북반구는 겨울철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기, 비가 안 내리게 되겠죠. 반면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는 여름입니다. 이 시기에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되겠죠. 반구에 따라서 계절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면 일로 올게요. 7월이 됩니다. 7월이 되면 적도 수렴대가 다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따라서 7월은 북반구는 여름이고요. 남반구는 겨울입니다. 7월에 북반구 사바나 기후는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리게 되죠. 강수가 발생하고요. 반면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강수가 별로 내리지 않습니다. 건기가 되는 것이죠. 자, 북반구든 남반구든 북반구 겨울철에 건기예요. 그리고 여름철에 우기, 비가 내립니다. 남반구도 여름철에 우기고 겨울철에 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기는 겨울이 되는 것이죠. 자, 기후 그래프 한번 보죠. 자, 사바나 기후의 기후 그래프입니다. 자, 일단 최한월 평균 기온 살펴봐야겠죠. 가장 추운 달, 요 달이 되겠네요. 요 달. 7월이라고 볼 수 있겠죠. 7월. 가장 춥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7월에 가장 추울 수가 있나요? 추울 수가 있죠. 7월이 겨울인 지역이 있으니까. 어딘가요? 남반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 그래프는 일단 남반구의 기후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최한월 평균 기온을 살펴보니 18도, 최한월 18도보다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어요. 최한월 평균 기온 18도보다 높으면 열대 기후가 되겠죠. 남반구에 위치하면서 열대 기후입니다. 자, 건기와 우기가 있나 살펴봤더니, 여기
7, 8, 9월은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바로 건기인데요. 이 건기가 어떤 계절이냐면 기온이 낮은 겨울이 되는 것이죠. 아, 겨울철이 건기구나. 그래서 열대 기후이면서 윈터 드라이니까 W를 붙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반구에 위치한 사바나 기후의 기후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어떠한 식생들이 이 지역에 분포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사바나 기후. 일단 이 지역은요, 기린이 서식하고 있어요. 오, 기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 기린은 밥을 먹어야겠죠? 풀을 먹는 초식 동물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기린이 물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기린은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자, 물은 그냥 고개를 내려서 쿡쿡쿡 마시고 고개를 들면 되지만 밥은 더 오랫동안 먹어야겠죠. 밥을 계속해서 이렇게 먹으면 목에 디스크 걸리겠죠. 막 목에 기부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밥은 이렇게 먹지 않아요. 기린 밥 어떻게 먹던가요? 풀 어떻게 뜯어 먹던가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다리를 벌려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키가 작은 나무에서 밥을 냠냠냠냠 먹습니다. 이 나무들은 키가 일반적으로 별로 크지 않는 나무들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열대 우림기후처럼 빽빽하게 나무가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나무에서 밥을 먹고 있는,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기린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분포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듬성듬성 분포하는 키가 작은 나무들, 우린 이런 나무들을 소림이라고 부릅니다. 소림사의 그 소림은 아니고요, 드문드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기린과 같은 초식동물들이 있으면 또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동물도 있겠죠. 자, 대표적인 사자. 기린을 잡아먹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자, 기린을 사냥하고자 합니다. 사자가 어떻게 있던가요? 이렇게 있던가요? 나무 뒤에 숨어서 기린이 뭐하고 있지? 이렇게 보던가요? 아니죠. 아니면 이렇게 보던가요?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기린이 뭐하고 있나? 이렇게 보던가요? 아니죠. 사자는 나무 뒤에 숨어있지도 않고요. 나무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기린을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긴 숲에 숨어가지고 여기에 사자 있어요. 뭉클이면서 야, 기린 뭐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바나 기후 식생의 특징은요, 소림, 드문드문 키가 작은 나무들이 분포하고 그리고 길다란 풀들이 자라고 있어요. 마치 사자가 숨을 수 있듯이. 그래서 소림 플러스 장초, 이게 바로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식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키가 작은 나무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긴 풀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바나 기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바로 사바나 기후의 식생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것이죠. 사바나 기후는 건기가 있어요.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요. 물이 없는 건기에는 말라 죽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물을 막 끌어모으려고 저 깊은 곳에 있는 물까지 쫙 끌어올리려면 뿌리를 깊게 내려야겠죠. 그래서 건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깊은 나무들이 발달하고요. 전반적으로 키가 작은 나무들이 드문드문 분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림과 장초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소림과 장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초식동물들도 있고요, 육식동물들도 있어요. 동물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이용해서 뭘 하냐면 이러한 산업을 하는 거죠. 차 타고 다니면서 얼룩말도 구경하고요. 그다음 사자도 있네요. 암사자. 사자를 구경합니다.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야생동물들을 구경하는 이러한 산업을 우리는 사파리라고 얘기하죠. 사파리와 같은 관광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바나 소림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초식동물 그리고 육식동물이 서식하면서 동물의 왕국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파리로 유명한 나라 두 나라 살펴봤습니다. 약간 사자처럼 생겼던 케냐, 그리고 케냐 아래쪽에 있던 탄자니아. 사파리가 발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어떤 놀이동산에서 볼 수 있는 사파리랑은 어떤 규모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조심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가끔 이렇게 기린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모이면서 넌 대체 누구니?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기린이 굉장히 순해 보이지만 되게 무섭대요. 이게 힘 세게 생겼나요? 별로 힘이 약할 것 같고 왠지 초식동물이라고 하면 좀 약할 것 같은 편견이 있죠. 그런데 목 보세요. 목을 한번 붕 하면은 막 차가 막 뒤집히고 막 난리 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린을 만나면 가만히 멈춰 있어야 된답니다. 기린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흥분하게 되면 기린이 차를 공격할 수 있대요. 차가 막 전복되고 막 기린이 막 밟을 수 있는 겁니다. 무서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나친 코끼리의 스킨십으로 인해서 차가 깔아 뭉개질 수도 있습니다. 얘는 좋아해서 하는 행동일 텐데, 그렇죠? 나를 안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표현할 텐데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파리와 같은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사바나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건기와 우기가 있다 그랬죠. 자, 건기 때와 우기 때의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모습은요, 사바나 기후의 건기 때의 모습입니다. 풀이 거의 없고요. 쩍쩍쩍 땅이 갈라져 있죠. 땅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자, 건기 때, 그러다가 우기가 됩니다. 여름이 되면 비가 내리겠죠. 비가 내립니다. 호호호호, 촉촉한 비를 맞으면 풀들이 돋아나고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건기가 되면 땅이 메말라 버리겠죠.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우기 때 이렇게 많던 동물들 건기 때 다 어디로 갔나요? 다 죽었나? 그렇진 않겠죠. 얘네들도 이동해서 먹고 살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기 때는 먹을 게 굉장히 풍부하지만 건기가 되면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에서 건기가 됨에 따라 동물들이 국경을 넘어서 막 대규모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건기 때 먹을 풀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바나 기후는 이렇게 동물의 대이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특히 이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건기가 굉장히 치명적인 이유는요. 열대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온이 높죠. 기온이 높아서 물이 가뜩이나 증발을 많이 하는데 비까지 안 오니까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오른쪽으로 갑시다. 후후후. 자, 식생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소림과 장초, 긴 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림, 장초, 초식 동물들이 먹을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식 동물 서식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초식 동물을 노리는 이 초식 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 동물도 있겠죠. 육식 동물. 그래서 우리는 사바나를 야생 동물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천국이니까 이거를 관광산업으로 이용한다 그랬죠. 차 타고 다니면서 기린과 사자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양한 동물들을 구경하는 이러한 산업을 우리는 위에다 적을게요. 사파리라고 한다 그랬죠. 사파리가 발달합니다. 이렇게 소림과 장초가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건기에는 땅이 메말라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딴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대이동이 나타나죠. 엄청나게 저 동물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라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몇십 킬로씩, 몇백 킬로씩 이동을 하는데 옆에서 막 사람이 건드리면은 진짜 막 흥분해가지고 저 시기에는 육식 동물들이 막 덤벼들어도 초식 동물들이 육식 동물에게 막 덤벼드는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서 대이동하는데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적도 수염대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동물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4번. 네 번째 살펴볼 것은 토양이에요. 자, 토양은 사바나 기후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열대 우림 기후에서 나타나는 붉은색의 적색토가 나타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5번 경제활동. 자,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적색토가 나타난대요. 땅이 비옥하죠. 여기서도 뭘 할까요? 이동식 화전 농업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이동식 화전 농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광산업의 일종이죠. 야생동물 되게 많대요. 사파리 한다 그랬죠. 3차 산업인 관광산업. 사파리에 종사하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동물들 되게 많대요. 얘네들 이용해서 관광업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뭘 하면 될까요? 가축도 기르면 되겠죠. 기르기 되게 편할 거 아니에요. 풀도 되게 많이 자라니까. 그래서 가축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유랑하면서 목축을 하는 산업이 발달합니다. 바로 유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풀을 찾아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는 이런 활동을 유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농업 중에 이동식 화전 말고 여기 열대 기후예요. 열대 기후면 뭐 한다 그랬죠? 플랜테이션 한다 그랬죠. 플랜테이션 합니다. 자, 크게 사바나 기후에서 많이 재배되는 플랜테이션 작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바나 기후의 가장 큰 특징, 건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기가 필요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작물들이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재배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커피 있어요. 그 다음에 목화, 그리고 사탕수수까지
요 세 개는 건기를 필요로 하는 작물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뭐 자세하게 작물의 재배, 생육 조건을 알 수는 없으니까 커피 재배하고 나면 말려야 돼요. 건조시키죠. 건조. 그래서 건기 필요하고요. 목화, 솜을 재배하는 겁니다. 솜이 물 먹으면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지겠죠. 막 솜을 막 수확하고 있는데 비가 막 내리면 어떻게 막 이렇게 무거워지겠죠. 그리고 솜이 물 먹으면 뽀송뽀송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탕수수, 설탕의 원료예요. 비 내리면 물 녹아버리겠죠.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바나 기후 지역의 대표적인 세 개의 플랜테이션 작물. 자, 참고로 우리 뒤에 배울 거지만 커피로 유명한 나라, 우리 이미 세 나라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었죠? 브라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있는 베트남, 그리고 콜롬비아 있었고요. 목화는요, 미국 그리고 인도가 목화로 유명합니다. 나중에 다 배울 내용이에요. 다음 사탕수수는 두 나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브라질 그리고 인도 두 지역은 사탕수수 재배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옥까지 살펴볼게요. 가옥. 자,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고산 가옥 발달한다 그랬죠. 자,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고산 가옥이 발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뜨거운 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홍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지역은 열대 우림 기후 지역만큼 해충도 많지 않고요. 비도 많이 내리진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고산 가옥이 발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듭니다.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뭐였을까요? 풀 있죠. 장초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야생동물이 있대요. 야생동물들이 풀을 먹고 끈끈한 걸 배출해내죠. 똥. 그래서 풀이랑 똥 같은 거 또는 진흙 같은 거 섞어가지고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옥은요, 주로 진흙이나 그다음에 가축의 배설물.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자원이 되겠죠. 그리고 풀 같은 거 섞어서 가옥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림으로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붉은색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붉은색의 열매가 뭘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고 가장 많이 수출되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원래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커피는 기계를 이용해서 딸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일일이 가가지고 알맹이를 하나하나 따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농업이고요. 원주민의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많은 이익을 못 받는다 그러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커피를 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커피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벗겨냅니다. 커피 원래 커피 그 열매고요. 얘 겉에 걸 벗겨내면 씨앗이 남습니다. 얘를 생두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은 생두가 까매졌네요. 어떻게 한 건가요? 볶은 거예요. 로스팅 한다 그러죠. 얼마나 볶냐에 따라서 굉장히 진해지기도 하고요. 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를 갈아서 뭐 이렇게 내려가지고 먹는 게 바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두를 만드는 과정에서 건조시키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기가 필요한 작물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솜이에요, 솜. 이게 바로 목화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 목화는 건조한 데서도 잘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완전히 몽우리가 터지기 전에 이 상태에서 목화 먹으면요, 굉장히 달달합니다. 먹어봤는데요. 평상시에 뭐 주식으로 먹으라면 못 먹겠지만 배고플 때는 한 번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몽우리가 뻥 하고 터지면 이러한 솜이 알알이 맺히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아름답죠. 자, 수확할 때 솜은 비를 맞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뽀송뽀송함이 떨어지고요.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건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사탕수수예요. 설탕의 원료고요. 역시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기에 건기가 필요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건기가 필요한 작물들 사바나 기후에서 재배해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살펴볼 사진은 바로 사바나 기후 지역의 가옥입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요. 진흙이나 어떤 소똥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 발달하는 그런 가옥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바나 기후 지역의 가옥이에요. 여기까지 사바나 기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바나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그런데 건기에는 어떤 기압대 영향을 받고 우기에는 어떤 기압대 영향을 받느냐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기온이 굉장히 높은데 건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바나 소림이라고 하는 소림과 장초가 분포한다. 그래서 야생동물도 많아요.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열대 몬순기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좀만 지울게요. 열대 몬순기후. 자, 열대 몬순기후는요, 당연히 열대기후의 일종이니까 최하늘 평균기온이 18도가 넘어가는 기후입니다. 그런데 몬순이네요.
몬순은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바로 계절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일단 몬순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열대 몬순기후. 자, 첫 번째 분포입니다. 어디 있냐?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도, 아까 나왔던 거 또 나와라. 네, 나옵니다. 자, 열대 우림기후와 사바나 기후 그리고 열대 몬순 기후를 표현해 놓았는데요. 자, 열대 몬순 기후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입니다. 여기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의 북동부 해안 지역에도 열대 몬순 기후 나타납니다. 여기도 일부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지역들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분포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해안가에 분포하고 있죠. 아, 사바나 기후 중에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해안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후예요. 그런데 사실 열대 우림이나 사바나 기후처럼 분포를 쉽게 파악할 수는 없어서 뭐 시험 문제에 이 분포를 묻는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해안가에 주로 분포한다 라는 것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해안가에 분포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자, 일단 왼쪽 볼게요. 자, 왼쪽 그래프 먼저 볼게요. 자, 최한월 먼저 살펴봐야겠죠. 18도선을 딱 긋습니다. 딱 확. 자, 최한월 7월이 18도가 넘습니다. 아, 열대 기후이구나. 그런데 7, 8, 9월에 건기가 존재하네요. 그리고 7, 8, 9월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겨울입니다. 아, 7, 8, 9월이 겨울이니까 남반구의 사바나라고 얘기했었죠. 얘가 사바나 기후예요. 자, 반면 오른쪽으로 올게요. 자, 오른쪽 역시 18도선 딱 그어보겠습니다. 우와. 자, 가장 추운 달이 뭐 1월이나 12월일 텐데요. 모든 달에서 18도가 넘어가고 있죠. 아,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넘으니까 열대 기후이구나. 자, 건기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살펴봤더니 최난월, 우와, 비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동계, 최한월에는, 한월, 추운 달에는 비가 별로 내리지 않습니다. 역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사바나 기후와 비교해 본다면 어디가 더 강수량이 많나요? 얘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건기는 얘가 더 짧고 얘가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얘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열대 몬순 기후의 기후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강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우기에 굉장히 많은 강수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계절풍 학습했잖아요. 여름철에 어디로 바람이 불어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죠. 이러한 고온 다습한 바람이 산과 만나서 상승하게 되면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열대 몬순. 자, 그럼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분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얘는요 주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해안 지역에서 열대 몬순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특징 보죠. 자, 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건기와 우기 뚜렷한가요? 뚜렷합니다. 건기, 우기 뚜렷하고요. 자, 그런데 사바나 기후와 비교해 본다면 건기가 상대적으로 길던가요? 짧던가요?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래서 짧은 건기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언제가 우기고 언제가 건기냐? 자, 건기부터 보죠. 자, 왜 이때는 건기일까요? 계절풍의 영향을 받죠. 계절풍. 겨울철은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입니다. 비가 안 내리는 거죠. 그래서 건기는 겨울이고요. 겨울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비가 별로 내리지 않습니다. 반면 우기는요, 여름입니다. 여름철은 바다에서 육지로 굉장히 수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굉장히 습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시기이고요. 이 시기에 거의 모든 강수가 집중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열대 몬순 기후를 표현할 때 이런 말 쓰는데요. 얘는 열대 기후예요. 열대 우림 기후는 1년 내내 수변하고요. 얘는 건기와 우기가 사바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얘는 약간 사바나보다는 비가 많고요. 건기가 있긴 있는데 사바나처럼 길진 않고, 그렇다고 열대 우림처럼 1년 내내 비가 내리진 않죠.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열대 우림 기후와 사바나의 중간형이라고 얘기해요. 자, 좋습니다. 3번으로 가보죠. 세 번째는 식생 살펴볼게요. 식생. 자, 이 지역은요, 열대 우림 기후처럼 강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추운 겨울철에 비가 별로 안 내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름 그리고 겨울철에 푸르른 잎을 가진 상록 화렵수 자라요. 상록 화렵수.
플러스 추운 겨울은 상대적으로 건조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낙엽을 하는 나무들도 여기에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열대 우림기후처럼 빽빽한 것이 아니라 낙엽하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런 나무들을 몬순님이라고 불러요. 몬순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얘는 낙엽한다. 자,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경제활동인데요. 자, 여기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데요. 자, 우리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면 여름철에 바다에서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이 고온다습한 바람 이용해서 뭐 재배한다 그랬죠? 계절풍 하면 반드시 이 작물과 연결시켜야 되죠. 바로 쌀, 벼농사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굉장히 고온다습한 바람을 이용해서 넓은 지역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기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1년에 쌀을 3번 짓고 4번 짓습니다. 쌀쌀쌀 또는 쌀쌀쌀쌀. 왜냐면 기온이 높아서 쌀을 수확하고 또 짓고 수확하고 또 짓고 이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벼농사가 이루어지는데 3기작 또는 4기작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쌀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쌀 수출국인 태국, 타이와 베트남이 바로 열대 몬순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벼농사가 이루어진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어쨌든 여기도 열대기후죠. 열대기후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 뭐라 그랬죠? 바로 플랜테이션입니다. 여기도 플랜테이션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열대기후니까. 자, 여기는 비가 사바나 기후보단 굉장히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일반적으로 배수가 양호하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이거 재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많이 재배합니다. 남해안, 보성이라는 곳에서. 바로 차예요. 차, 티. 그래서 플랜테이션 하는데 주요 작물은 차입니다. 차, 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대 몬순 기후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아셔야 될 것이고요. 사바나 기후보다 건기가 상대적으로 짧아요. 2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벼농사와 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진 몇 장 볼게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보죠. 자, 이게 바로 열대 몬순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노란 들판이네요. 그리고 요 모자, 농이라고 부르는 모자예요. 어느 나라의 모자인가요? 베트남 모자입니다. 농이라고 부르는 모자고요. 햇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또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자를 씁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에 벼농사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이 굉장히 좋은 사진인데요. 자, 여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냐면 여기는 물만 가득 차 있죠. 물만. 그리고 사람들이 손에 뭔가를 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씩 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내기. 새롭게 자랄 모종을 여기 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멀리 봤더니 여기는 이미 다 자란 벼죠.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 여기에선 이제 좀 있으면 얘가 익고 나면 수확을 할 것이고, 여기는 또다시 새롭게 벼를 모내기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1년에 벼농사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3번 한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벼농사 기온이 높고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 정리해 두시고요. 사진 하나만 더 보죠. 자, 두 번째 사진은요. 이 사진인데요. 왼쪽의 사진입니다. 오, 어떤 사진인지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자, 엄청 푸르릅니다. 얘가 뭐냐면 얘가 바로 차예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하얀색 점들 보이세요? 사람들입니다. 차 잎을 일일이 손으로 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사가 굉장히 급하죠. 차를 재배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곳은요, 강수량이 많으면서 배수가 양호한, 물이 잘 빠져나가는 이러한 구릉지가 차 재배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기 엄청 힘들겠죠. 이거 어떡해. 근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차 잎을 일일이 손으로 따야 됩니다. 엄청나게 힘들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차가 생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사람들이 뒤에 커다란 그 바구니 같은 걸 메고 차 잎을 하나씩 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녹차는 이 잎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홍차 있죠. 영어로는 블랙티라고 부르는데요. 홍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녹차를 발효시킨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차로 굉장히 유명하죠. 스리랑카의 섬 이름이 바로 실론 섬이거든요. 스리랑카 유명하고요. 중국과 인도 이 두 지역은 녹차로 유명한 지역들이에요. 여기까지 열대 몬순 기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절풍 기억하시고요. 벼농사와 차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마지막 남아있는 열대기후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네 번째 열대기후네요. 이것도 지울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 중에는 세 번째 열대기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열대기후. 자, 열대고산기후입니다.
자, 얘는 쾌펜의 기후형으로 구분할 때는 열대 기후이면서 높은 데 나타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H, 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대 고산 기후입니다. 자, 분포 보죠. 어디에 있느냐? 자, 고산 기후는요, 크게 열대 고산, 그리고 온대 고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거는 열대 고산입니다. 열대 고산이래요. 일단, 어느 기후에 있는 기후일까요? 어느 기후 지역에 있는 고산 기후일까요? 당연히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겠죠. 그래서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중에서 플러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거죠. 고산.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중에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가 바로 열대 고산 기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얘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기후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요. 자,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열대 기후의 전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있었죠. 연교차와 일교차 중에 어떤 게 더 크다 그랬죠? 1년 내내 더워요. 연교차 엄청 작습니다. 반면 일교차는 크게 나타난다 그랬죠. 얘도 고산이지만 열대 기후예요. 따라서 일교차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납니다. 자,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일단 저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온에 대해서 학습할 때 얘기했었죠.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려면 공기가 희박, 공기가 건조해야 됩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서 공기가 희박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온이 낮은 편이라 나무들 별로 없겠죠. 지표면에 나무가 별로 없으면 지표면이 뜨겁게 가열되면서 낮에는 뜨거워졌다가 저녁에는 추워집니다. 그래서 식생이 별로 없어요.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기가 희박해요. 공기가 희박해서 원래 공기에 있는 공기는요, 우리 태양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공기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니다. 강한 자외선. 그러면 이 지역 가면 자외선이죠. 자외선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쬐는데요. 여러분들 자외선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까매지죠. 네, 엄청나게 까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외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모자 같은 거 많이 쓰고 다닙니다. 왜냐면 자외선이 강하니까. 뭐 이 사람들 강한 햇빛만 눈부셔 이러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모자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망토 같은 것도 많이 두르는데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일교차 크기 때문에 망토 같은 것들 많이 두르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한 자외선 특징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 특징. 다음 세 번째. 그럼 여기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자, 열대 기후 지역이고요. 해발 고도가 높아요. 상대적으로 토양은 척박한 편입니다. 열대 기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식 화전 농업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 동물들 대표적인 게 라마 그리고 알파카라는 애들입니다. 좀 이따 사진 볼 건데요. 약간 낙타같이 생기기도 했고 약간 말같이 생기기도 했고 뭔가 양 같기도 한데 말 같기도 하고 넌 대체 뭐니? 이런 동물인데요. 라마랑 알파카는 또 둘이 잘 구분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구분이 조금 힘든데요. 이 지역에서는 고기를 얻는 데 사용되고요. 털 얻는 데 그리고 젖짜서 우유 먹는 데 사용되고요. 그리고 짐을 실어 나르는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죠. 잘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이면서 목축업을 하는 뭐라 그랬죠? 돌아다니면서 목축업하는 거. 유목. 그래서 유목합니다. 어떤 동물들 유목하냐면 알파카 그리고 라마라는 애들. 되게 귀엽게 생긴 애들이에요. 얘들 유목합니다. 그래서 특징 일교차가 크고 자외선이 강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동식 화전과 유목 많이 한다. 여기서는 유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사진 보죠. 자, 일단 열대 고산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키토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키토 지역의 그 기후 그래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후 그래프의 한눈에 딱 봐도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기온이 1년 내내 일정하죠. 그런데 기온이 어느 정도냐면 10도에서 한 15도 사이 정도로 1년 내내 기온이 일정합니다. 여기는 일교차는 크지만 뭐가 작다고요? 연교차가 작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연교차가 작아요. 그런데 1년 내내 10에서 15도 정도의 기온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어떤 계절이 한 10에서 15도 정도 나타날까요? 바로 봄이에요. 얘는 항상 봄과 같은 기후. 그래서 연교차가 작은데 마치 봄처럼 10에서 15도 정도 나타난다. 그래서 상춘 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봄과 같은 연교차가 작은 기온이 일정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기후 그래프에서 이렇게
10에서 15도 정도로 일정한 그래프가 나타나면 얘는 고산기후로 연결시켜주면 되고요. 자, 고산기후 어떤 지역들이 시험에 주로 제시되는지 분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역들이에요. 먼저 아까 살펴봤던 에콰도르의 수도, 여기가 바로 키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죠.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예요. 보고타. 야, 보고타고요. 그 다음에 볼리비아의 수도입니다. 브라질 볼파라 했었죠.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이고요. 여기는 전 세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발달해 있는 열대 고산기후 지역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동쪽에 높은 고원이 하나 발달하는데요. 이 고원을 아비시니아 고원 또는 에티오피아 고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비시니아, 여기도 바로 대표적으로 열대 고산이 나타난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군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까 살펴봤듯이 라마와 알파카인데요. 왼쪽에 얘가 라마예요. 오른쪽에 얘가 알파카입니다. 되게 귀엽죠? 네. 털이 폭질폭질한 애가 알파카고요. 여러분들 옷 중에 그 알파카의 털을 원료로 한 옷들이 되게 많습니다. 바로 얘 털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여러분들 입고 다니는 거예요. 얘 털 벗겨놓으면요, 굉장히 이렇게 막 빼쩍 말라가지고요,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시원할 수도 있겠죠? 털을 깎아내면. 라마입니다. 라마. 그래서 라마와 알파카를 유목하는 사람들이 열대 고산 지역에 거주합니다. 자, 여기까지 열대 고산기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크고요, 자외선 강하고요, 연교차는 작습니다. 연교차가 작은데 1년 내내 10에서 15도 정도 나타나요. 항상 봄과 같은 상춘기후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주제 살펴보고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주제는요, 열대림 개발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 우리 특히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 다양한 열대림이 발달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열대림 보죠. 열대림은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많이 안겨주는 숲이에요. 특히 아마존은 뭐라고 불리냐면 지구의 허파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양한 대기오염물질들을 정화시켜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대기오염물질들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대기오염물질 정화. 다음에 지구의 기온이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뒤에 배우겠지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바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아이거든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사람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나무들은 반대입니다. 얘는 이산화탄소 흡수한대요. 그러면 대기상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니까 지구온난화는 상대적으로 덜 심해지겠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완화. 자, 세 번째. 여기는 굉장히 빼곡한 밀림들이 들어차 있는데요. 동식물이 서식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동식물에 서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열대림은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가구나 선박에 이용되는 다양한 목재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특히 열대 기후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요, 나이테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테는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들 또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큰 지역에서 성장 속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1년 내내 기온이 높고요, 1년 내내 강수량이 많아서 나이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면 굉장히 매끈한 가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구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대림이 최근에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파괴되고 있냐?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열대림 지역을 도시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농산물, 더 많은 축산물을 얻기 위해서 이곳을 농경지나 또는 목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농경지와 목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등등등 이러한 일들로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림은요, 1975년에 아마존 분지의 모습입니다. 열대림이 엄청나게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봤더니 우와, 이 수많은 길들이 나고요, 농경지와 도시가 생겨나면서 열대림이 완전히 난도질 당했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건 2001년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더 많이 파괴됐겠죠. 그래서 현재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이거죠. 이러한 장점들이 사라진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문제 몇 가지 풀어보죠. 여러분, 교재 41페이지의 10번 문항입니다.
자, 그림은 두 지역의 식생 경관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나 기후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일단 가와 나 지역이 어떤 기후 지역인지 알아야겠죠? 자, 가 지역 봤더니 우와! 엄청 키 큰 나무들, 중간 나무, 작은 나무들, 조그만 나무들 다층에 수간이 형성되어 있네요. 따라서 가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식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나는 관목, 그 다음에 키가 큰 풀들, 그리고 키가 작은 관목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바로 사바나 기후 지역의 식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열대우림과 사바나 기후 지역과 관련이 있는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를게요. 자, 기억.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수목은 주로 상록 화렵수로 구성되어 있대요. 1년 내내 항상 푸르른 잎이 넓은 나무라는 뜻이죠.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높으니까 굳이 낙엽할 필요 없겠죠.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니은. 사바나는 연강 수량이 500mm 미만으로 건조하대요. 아니죠. 사바나 기후 지역은 다시 연강 수량이 500mm 미만인 지역은 건조 기후 지역이고요. 사바나는 열대 기후 지역이니까 옳지 않죠. 다음 디귿. 열대 우림 기후는 사바나보다 연강 수량이 많대요. 그렇죠. 얘는 2000mm가 넘어가고요. 얘는 건기가 있기 때문에 열대 우림 기후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다음 리을. 가와 나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래요. 그렇죠. 열대 우림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인 기후들이니까 열대 우림과 사바나 모두 18도 이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그리고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2쪽에 있는 문제고요. 심화 문제 1번 문항입니다. 교재 넘기셨죠? 자, 지도는 두 기후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가나 기후를 그림의 A부터 D에서 고르랍니다. 자, 일단 가와 나가 어떤 기후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가봤더니 적도를 따라서 적도 주변에 분포합니다. 아하, 열대 우림 기후구나. 다음 나는 열대 우림 주변에 분포하고 있네요. 아하, 열대 우림 주변에 나타나는 사바나 기후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자, 가나 기후를 그림의 A에서 D에서 고르랍니다. 자, 열대 우림 기후부터 볼까요? 자, 수목 기후에 해당하나요? 예, 맞죠. 다음, 최하늘 평균 기후 18도 이상입니까? 예, 맞죠.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아니에요. 연중수비네요. 따라서 C가 가가 되고요. 다음, 사바나 기후 보죠. 수목 기후에 해당합니까? 예, 맞죠. 최하늘 평균이 18도 이상입니까? 예, 맞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합니까? 예. 그래서 D가 바로 나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는 C, 나는 D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다양한 열대 기후와 관련된 내용들 학습했는데요. 사바나 기후와 몬순 기후, 열대 고산 기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오늘의 키워드 살펴봐야겠죠. 오키. 자, 오늘의 오키는요. 자, 일단 사바나 기후는 여름과 겨울에 어떤 기압대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사바나 기후의 산업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열대 몬순 기후는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는지 정리해 보시고요. 열대 고산 기후의 특징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토대로 빈칸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열대 기후 마치고 온대 기후로 갑니다. 그래서 온대 기후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도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안녕.